안녕하세요. 얼마 전 큰일을 겪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걸 물려줘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된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자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서 어떤 걸 배우고 또 내 자식에겐 어떤 걸 가르치고 계시나요? 전 이제까지 부모와 자식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할지 절실히 알게 됐답니다. 바로 저희 아빠,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하면 대부분 아빠와 엄마를 함께 생각하실 텐데요. 전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는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절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대신 제 어릴 적 기억은 아빠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기억으로 꽉 차 있네요. 여행을 하며 돌아다닌 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빠는 트럭에 과일을 가득 싣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빠는 절 시골 할머니에게 맡기셨대요. 전 3살까진 할머니 집에서 컸고 아빠는 시간 날 때마다 절 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제가 3살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전 아빠 품으로 돌아와야 했고요. 하지만 아빠는 장사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가게라도 차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그때 아빠에겐 그럴 돈이 없으셨거든요. 고민하던 아빠는 결국 저를 친척집들에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요즘처럼 어린이집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절도 아니었고 저도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전 길게는 4개월, 짧게는 2주일씩 친척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척들도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5살이 되던 해엔 동네 타가소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빠 일이 늦어지는 날이면 한밤중에 부랴부랴 절 데리러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타가소에선 눈치를 주곤 했다더라고요. 내가 타가소에 입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아빠 트럭이 도로에서 고장나는 바람에 아주 늦게 오신 겁니다. 당시엔 휴대폰도 없었으니 연락할 길도 없었고요. 아빠가 차를 고치자마자 급하게 타가소로 가니 전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선생님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또 한 번은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아주 아팠을 때였어요. 그날도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장 선생님이 대신 절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을 시키셨고요. 그날도 아빠는 장사가 늦게 끝나 한밤중이 돼서야 병원으로 달려오셨답니다. 영희, 아버님, 일이 힘드신 건 압니다. 하지만 영희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아버님까지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빠는 결심을 하셨대요. 눈치를 보며 여기저기 맡기느니 차라리 절 데리고 다니겠다고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트럭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영아야, 영아야, 눈 좀 떠봐. 옷 입고 아빠 차에 타서 더 자자. 응, 아빠 졸려. 나 더 자면 안 돼? 가기 싫어.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나올 때면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빠 차 뒷좌석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잠들곤 했습니다. 밥도 맨날 빵이나 라면만 사 먹다가 나중에 제가 그걸 너무 질려하니까 아빠가 브루스타랑 냄비를 사서 차 옆에서 간단히 요리를 해주기도 하셨고요.
아빠도 저도 몸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전 더 이상 친척 어른들이나 타가소 선생님들 눈치를 안 봐도 되었고, 아빠도 절 늘 옆에 두고 있으니 한결 안심이 되셨다네요. 다행히 제가 순한 편이라 아빠가 동네에 트럭을 주차시키고 장사를 하면 옆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아빠가 일하시는 걸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6살쯤부턴 아빠 장사하는 걸 곧잘 따라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저희 모습에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귀엽다며 과일을 더 사가기도 하셨고요. 자, 싱싱한 과일이 왔어요. 아유, 달다 달아. 꿀보다 더 달아. 사과가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골라, 골라. 사과 사세요. 그렇게 제가 7살이 될 때까지 아빠는 절 옆에 태우고 전국을 다니셨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같이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살던 집 근처에 아주 작은 과일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트럭을 타고 떠돌진 않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바쁘셨어요. 새벽 시장에 가실 땐 밥상에 밥과 김치를 꺼내놓고 나가셨네요. 저도 혼자 일어나 밥 먹고 가방 챙기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학교에 갔지요. 그때 아빠는 밥상 위에 항상 1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고 가셨는데요. 그건 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 지금 학교 앞이에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영아야, 준비물은 잘 챙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끝나면 아빠 가게로 바로 와. 차 조심하고. 전 학교에 들어가기 전 공중전화로 아빠 가게에 꼭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 전화를 받아야만 아빠도 안심을 하셨고요. 그런데 전 살면서 한 번도 아빠가 술을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아빠는 술을 많이 드셔서 맨날 엄마랑 싸운다고 했었거든요. 아빠는 왜 술을 안 먹어? 내가 혹시 술 먹고 아프면 우리 딸 어쩌라고? 이 세상에 나랑 우리 딸 딱 둘뿐인데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아빠는 절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술도 담배도 전혀 안 하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빠는 제 뒷바라지만큼은 한 번도 소홀하지 않으셨답니다. 제가 고3 수능을 앞뒀을 때는요. 아빠는 매일 들어오는 과일 중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만 골라 제게 먹였습니다. 가게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과일이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엔 난생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종일 교문 앞에서 절 기다리셨고요. 아빠 덕분이었는지 전 가고 싶었던 대학교 2곳에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한 곳은 제가 정말 가고 싶던 학교였지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를 혼자 집에 두고 갈 수가 없어 통학이 가능한 다른 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네요. 이 일은 아빠가 아직도 모르신답니다. 한 번은 주변에서 아빠에게 이런 권유를 하기도 했어요. 영희, 아빠, 영희도 저렇게 다 컸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옆 동네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대. 과부인데 애는 없어. 영희도 분명 잘 키워줄 거야. 나 전세장가 안 가요. 혹시라도 들어와서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여자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아빠는 주변의 재혼 권유를 단칼에 거절하고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저도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의젓한 사회인이 되어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빠에게 빨간 내복을 사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아빠는 감격하셨는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이 되면서 소개팅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 연애는 해도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마저 결혼해버리면 아빠 혼자 쓸쓸히 지내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딸도 어서 좋은 남자 만나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나중에 네 엄마 만나도 할 말이 있지. 아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그래. 우리 아빠 마음에 쏙 드는 남자 생기면 내가 당장 결혼할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30대 중반의 한 제약회사 총무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전 아빠를 닮아 술을 한 잔도 못 마셨거든요. 그런데 첫 회식 자리에서 주변 직원들이 저에게 술을 계속 권하더라고요. 거절하느라 쩔쩔매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한 남자 직원이 제 잔을 슥 가져가더니 대신 술을 마셔주는 겁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임태수. 저보다 2살 위였고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회식 다음 날 전 그 직원에게 숙취 해소 음료를 사다 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제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우면 해장국 사요. 아, 전 해장국을 먹어야 속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엉겁결에 같이 밥을 먹게 됐고 몇 번 시간을 보내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영업직에 있어서 그런지 성격도 시원시원했고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했어요. 물론 저한테도 너무 잘했고요. 남자친구는 하루 종일 거래처를 돌며 운전을 해야 하는 힘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제 걱정만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남자였습니다. 만난 지 1주년이 되었을 때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전날 접대 때문에 새벽에야 일이 끝난 겁니다. 기차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회식이 끝난 시간은 새벽 3시였던 거죠. 그런데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나가니 남자친구가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태수 씨,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집에 들어가면 잠들어서 못 나올 것 같더라고. 나 근처 사우나 가서 대충 씻고 왔어. 한 4시부터 기다렸나? 사귄 지 1년이 지나고 저와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혼을 하면서 홀로 남을 아빠 걱정이 가장 컸지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안심시키며 저희 아빠에게도 아주 듬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영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듬직한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가게 과일 박스는 제가 다 옮기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전부터 주말마다 과일 가게로 와서 무거운 박스도 정리하고 청소도 도맡아 해줬습니다. 타고난 넉살 덕분인지 손님들에게 과일도 참 잘 팔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도 안심하시며 저희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남자친구, 부모님도 절 참 예쁘게 봐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식사 내내 술을 많이 드셨고 목소리도 몹시 크셨어요. 저희 아빠랑은 완전히 딴판이셨죠. 아버님이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아유, 힘들었을 텐데 우리 영애가 너무 잘 커줘서 대견하네. 그래, 둘이 알아서 잘 살고 기쁜 날에 술이 빠지면 쓰나? 사장님, 여기 우리 예비 며느리 올시오. 여기서 제일 좋은 술로 좀 가져오시오. 그렇게 결혼 허락은 쉽게 받았지만 양가 모두 사는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대출을 좀 받았고 둘이 돈을 합쳐 살림살이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시어머니도 결혼하는데
돈을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젊으니 열심히 살면 된다고 두 분을 안심시켰더라고요. 신혼집은 친정 아빠 집 근처로 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전 계속 회사를 다녔고요. 남편과 사이도 좋아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술버릇 때문이었죠.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시어머니 속을 엄청나게 썩이셨대요. 월급날이면 술을 진탕 마시고 그 돈을 다 쓰거나 심지어 길바닥에 아예 뿌리고 다니기까지 하셨다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월급날만 되면 회사 앞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월급 봉투를 통째로 뺏어오곤 하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상에 올릴 술까지 미리 다 마셔버릴 정도였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비로소 술을 꺼내곤 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 후 첫 어버이날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거든요. 역시나 시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더니 취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서빙하는 직원을 저로 착각해서 주정을 부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왜 여기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 그놈이 돈을 안 주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이 날 닮아서 아주 백수가 체질이야. 체질, 아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정말 시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에 그 술주정 때문에 회사도 오래 다니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며 남편 대학까지 겨우 보내신 거였고요. 전 시아버지의 술주정을 볼 때마다 곁에 있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남들처럼 술 먹고 와서 살림 부수지 않으니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살았다. 며느리를 보면 좀 달라지나 했더니만 아휴, 내가 너한테 참 면목이 없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전 결혼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애엄마가 됐죠. 아이 키우랴, 회사 일하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친정 아빠가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 등하원을 도와주셨고요. 시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시면서 틈만 나면 제가 잘 먹는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한 주류 회사의 영업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예전 회사보다 술자리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이직 후 1년 정도는 일도 열심히 하고 보너스도 많이 받아오며 잘 다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술을 슬슬 과하게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곧 온다던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와? 여보, 나 집 앞인데 왜 문이 안 열리지? 아, 모르겠다. 나 너무 졸려. 어느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회식하고 온다던 남편이 밤 12시쯤 전화가 와서는 집 앞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파트 길거리에서 자고 있나 싶어 단지 안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없더라고요. 결국 112에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글쎄 시댁 아파트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사귈 때는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술 먹고 힘들다며 주말 내내 잠만 자는 거 있죠. 한 번은 아이들 생일인데도 축하는커녕 잠만 자길래 대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편한테
위로는 못해줄 망정 바가지를 긁냐. 남편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비싼 옷에, 명품 시계에, 최신형 핸드폰을 턱턱 사는 겁니다. 그러고는 술을 마시고 취하면 핸드폰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였어요. 한 번은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서 기사님께 사정사정해 15만 원이나 얹어주고 찾아오기도 했죠. 당신 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벌써 올해만 핸드폰을 석 대나 바꿨어. 이젠 절대 안 돼. 새로 안 사줄 거야. 뭐야?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땀나게 뛰는 남편한테 그 돈이 아깝냐? 나 참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업무에 꼭 필요하다며 외제차를 사겠다는 거였죠. 그것도 0만 원이나 하는 준대형 프리미엄 세단으로요. 전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24평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곧 전세 만기라 새 집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뽑은 국산차는 어쩌고? 우리 이사 가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지금 차 팔고 그 돈이랑 합치면 돼. 아, 국산차 타고 다니니까 거래처에서 날 깔본단 말이야. 그 돈은 절대 못 건드려. 이사 가야 할 돈이야. 절대 안 되니까 당신 혹시라도 일 저지르지 마. 그렇게 일주일 내내 남편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 집 앞에 번쩍거리는 낯선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이 결국 제 말을 무시하고 일을 저지른 거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도 제정신이냐며 펄펄 뛰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중고로 샀다며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었다고 되려 억울해하는 거 있죠.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고 전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집에 가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달래주셨고요. 임서방이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걸 어쩌겠냐. 애들도 있는데 너무 몰아세우지 말거라. 너희 집 이사 갈 때 돈이 부족하면 이 아빠가 어떻게든 좀 도와주마. 남편도 일은 저질러 놓고 제 눈치가 보였나 봅니다. 그나마 예전보다 술도 줄이고 주말엔 아이들과도 잘 놀아줬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다 싶어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런데 차를 뽑은 지 3개월이 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땡땡 경찰서 교통조사계인데요. 남편분 성함이 임태수 씨 맞으시죠? 남편분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전 정신이 나간 채로 병원 응급실로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상태였고 금방 퇴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아온 경찰에게서 들은 사고 내용은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회사 회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3차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거였습니다. 같이 차에 타려던 부하 직원이 남편을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요. 결국 옆자리에 사람까지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에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낸 거였죠. 남편은 찰과상에 그쳤지만 옆에 탄 직원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손목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사주의 판정을 받았고요. 결국 이 사고로 남편은 구속 위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거기에 부상자까지 다수 발생해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면허 취소는 당연했고 벌금만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합의금까지 해서 총 0만 원이라는 거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술을 그렇게 처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잡을 일 있습니까? 절대 합의 못 해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땐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몇 번이고 찾아가 눈물로 호소한 끝에 겨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덕분에 남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치료비와 합의금, 벌금을 내느라 이사 가려고 모아둔 돈을 다 털었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거기에 남편은 회사에서 즉각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살고 있던 집 전세 만기도 다가와서 당장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사정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본인의 보험을 해약해서 1,0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큰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혀를 차셨지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태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거라 기죽게.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대방 사람들이 정말 죽을 뻔했다고요. 발 좀 부러지고 나머진 괜찮다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런 일로 남편 기죽이면 장사 못 쓰는 법이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아들 편만 들며 상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집 이사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돈을 구할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친정아빠가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빠가 살고 계시던 집으로 저와 남편, 아이들까지 모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였죠. 이 아빠가 능력이 좋아서 집 한 채라도 떡하니 사주면 좋으련만 미안하다. 일단 들어와 살면서 돈 모아서 다시 시작하거라. 아빠한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 2명의 남편까지 4식구가 아빠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빠 혼자 사시던 낡고 작은 집에 저희 식구가 우르르 들어가니 서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시며 과일 가게에 딸린 좁은 단칸방에서 주무시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빠는 가게방이 훨씬 편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때문에 집에도 편히 못 들어오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빠가 왜 당신 때문에 자기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고생을 하셔야 하냐고. 아니, 왜 그게 나 때문이야? 내가 장인어른 보고 집에 오지 말랬어? 나도 가시방석이라고. 지금 그렇게 남편과 저의 부부싸움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전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죠.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를 앞에 불러 앉히셨어요. 임서방, 영애가 저러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게. 자식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해. 나도 사실 자네한테 너무 화가 나서 안 보려고 했었네.
하지만 지나간 일이잖나. 영애, 너도 임서방 한 번만 더 믿어줘라. 다 잊고 다시 시작해. 알겠어? 네. 장인어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네. 아빠, 알겠어요. 저도 명심할게요. 결국 전 남편에게 다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정말 미안하긴 했는지 그날부터 술을 딱 끊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 가게에 가서 무거운 과일 박스를 나르며 일도 도왔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그래. 한 번만 더 믿고 다시 잘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전화를 걸어 연신 미안해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본인 집으로 저희를 들어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갈수록 술주정이 심해졌고 최근엔 이상한 다단계 회사에 빠지기까지 하셨대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지금 돈 없어서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 저희가 빌려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 네가 그렇게 기가 세고 서슬이 펄으니까 우리 태수가 길을 못 펴고 사고를 치고 사는 거 아냐? 아무리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시아버지도 더는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대신 남편에게 몰래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돈이 없긴 마찬가지였죠. 사고 후 1년이 넘도록 백수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집행유예 전과까지 생겨버리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 생계는 고스란히 제가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빠도 저희에게 생활비는커녕 방세 한 푼 안 받으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 열심히 장사를 하셨고요. 아빠,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새벽 시장에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을 떼지. 오늘 나 좀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애들 먼저 저녁 먹여라. 알았지? 그런데 그날 밤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신호음만 갈 뿐 받지를 않으셨고요. 남편이라도 집에 있으면 애들을 맡기고 당장 가게로 달려갔을 텐데 그날따라 남편도 면접을 본다며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가게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가게 뒷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글쎄 깜깜한 가게 안바닥에 아빠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급히 119를 불러 아빠를 대형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로는 급성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이미 뇌 손상이 크게 온 상태고요.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아빠가 쓰러지신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새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전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아빠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 아직 아빠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제발, 엄마, 아직은 우리 아빠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빠는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답니다. 하지만 워낙 뇌출혈 범위가 커서 예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빠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딸과 어린 손주들을 위해 꼭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입술을 깨물고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버텨내셨거든요. 저도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빠 간병에만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아빠 곁을 지켰죠. 시어머니도 저희 아빠 병실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며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손수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재활병원으로 옮긴 후부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았지만요. 아빠는 주변 환자들이 다 감탄할 정도로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라는 병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걷는데 성공하셨거든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딸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혼자 움직여야죠. 하지만 마비가 온 오른팔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많이 어눌해지셨고요. 아빠는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어린 손주들이 보면 놀라거나 무서워할까봐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영애야,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네가 나 때문에 큰 짐을 지는구나. 미안하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만 내 곁에 살아있어 주면 난 다 괜찮아. 내가 평생 아빠 병수발 다 들 테니까 제발 내 곁에 건강하게 있어만 줘. 제 눈물 어린 설득 끝에 아빠는 결국 집으로 오셨지만 예전처럼 장사도 나가지 못하시고 하루 종일 답답한 방 안에만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전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 아는 형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더니 매일 밤늦게서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다 못한 전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일 끝나면 일찍 좀 들어와. 방에만 계시는 아빠 모시고 집 앞 산책이라도 좀 시켜드려야 할 거 아냐. 그러자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제게 빽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내가 집에 들어와 봤자 집구석 분위기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들어오고 싶겠냐? 어디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데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장인어른 병원비랑 간병비는 대체 어디서 나서 낸 거야? 설마 우리 모아둔 돈에서 뺀 건 아니지? 남편은 참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 아빠도 아픈데 며느리 수발 한번 못 받아본다며 은근히 빈정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혹시 시아버지가 어디 크게 편찮으신가 싶어 깜짝 놀라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또 술을 진탕 드시고 길거리에서 오다가 혼자 넘어져서 무릎을 조금 까진 거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나빠졌고 설상가상으로 친정 아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시켰지만 뇌졸중이 재발하면서 결국 위독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6개월 동안 병원 입원을 반복하시다 마지막 3개월은 아예 중환자실에서만 계셨습니다.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애를 쓰셨습니다. 늘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저를 보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아빠 안 돼. 나만 두고 가시면 안 돼. 아빠, 제발 눈 좀 떠봐. 아빠, 하지만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끝내 멀리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평생 나 하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편해지나 싶으니 병치레만 하다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바로 달려오셔서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셨고 아이들도 대신 돌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상을 치를 수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 엄숙한 장례식장에서도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상갓집에 오자마자 연신 술을 들이켜셨고 남편도 상주 배지를 단 채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원래 상 치르는 장례식장에서는 술이 끊기면 안 되는 법이야. 예미야, 여기 술 좀 더 내오라고 해라. 아버지, 그만 좀 드세요. 장인어른이 하늘에서 보시면 저 혼낸다고요. 흐흐흐. 그 해괴망측한 모습을 본 조문객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저 인간이랑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제 앞에서 한탄을 하셨고요. 결국 남편은 아빠 장례식 내내 술에 출라가 되어 있다가 발이 나는 날 아침이 돼서야 겨우 술이 깼습니다. 친정 아빠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니 가게 정리며 상속 문제며 해결해야 할 행정 절차가 참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아빠의 사망 신고서를 내는데 아빠를 진짜 이 세상에서 영영 떠나보낸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이 눈물 어린 집에서 이사를 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와 손때 묻히며 살던 집이라 차마 떠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알아보니 제가 이 집에서 아이들과 계속 살려면 집을 제 명의로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아 그 집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집에는 대출금이 단 1원도 껴있지 않더라고요. 그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도 딸에게 온전한 집 한 채 남겨주려고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열심히 사셨는지가 온몸으로 느껴져 법원 앞에서 또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서류 정리를 마치고 동네로 돌아오는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길에서 절 보시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어머, 영애야, 너 결국 이사 가기로 마음 먹었니? 네, 아니요. 사장님, 생각해 봤는데 그냥 아빠 살던 집에서 계속 살려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머, 그래, 이상하네. 며칠 전에 네 남편이 가게로 찾아와서 너희 집 팔면 시세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 꼼꼼히 물어보길래 난 당연히 이사 준비하는 줄 알았지. 당시 아빠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대지가 넓어 시세로 한 8억 원 정도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부동산에는 왜 가서 집값을 물어봤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얼부무렸어요. 아니 애들도 이제 점점 크는데 나중에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려면 돈을 얼마나 더 모아야 하나 싶어서 그냥 참고 삼아 알아본 거지. 전속으로 그래도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계획은 세우고 있구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전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친정상 치르고 나면 시어머니가 한 번쯤 잘 지내냐고 전화를 주실 법도 한데 아무 소식이 없었고 시아버지도 그 극성맞은 술주정 전화를 통 안 하시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당신, 혹시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어머님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네. 아빠 술 먹는 것 때문에 집에서 또 대판 싸우셨나 보지. 참,
우리 엄마도 그 나이쯤 되셨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것이지. 맨날 싸우고 난리야. 그러면서 남편은 요즘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윗분들이 자기를 아주 잘 봐준다며 이대로 가면 곧 정직원으로 전환될 것 같다고 거드름을 피우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내심 기뻤습니다. 비록 아빠가 이제 제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남편이 저렇게 마음 잡고 성실하게 살아준다면 하늘에서 보시며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날 아침 남편은 오늘 중요한 야근이 있어서 많이 늦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저도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혀가 잔뜩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이눈대에 가면 맛있는 라면 좀 끓여놔라. 세상이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도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인사불성이더군요. 전 한숨을 쉬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당신 또 술 마셨어? 어딘지 말해. 내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 딱 기다려. 버스나 택시 타고 올 생각하지 말고. 대리? 아, 안 불렀어. 그놈들이 글쎄, 우리 집까지 가는데 대리비를 3만 원이나 달라잖아. 3만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야? 내가 대리비 아껴서 우리 새끼들 치킨 사 주려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불과 보름 전에 겨우 면허 제한 기간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예전 외제차는 사고로 완전히 폐차시켰는데 대체 무슨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건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똑바로 말해.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게 진짜야? 차도 없는데 무슨 차를 몰아. 에이씨 시끄러. 끊어.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미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도어락 소리가 나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며 비틀거리더군요.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이 밤중에 차 어디서 났어? 나 몰래 또 차 뽑았어. 아니, 이 내가 우리 마누라 무서워서 차를 어떻게 뽑냐. 얼마 전에 내 명의로 렌터카 하나 빌렸지. 대리비 아끼고 운전도 하고. 나 잘했지.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렌터카를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음주운전에 손을 대는 인간 말종 같은 꼴을 보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인간과는 더 이상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새도록 거실 불을 켠 채 노트북으로 음주운전 재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양육권 소송 서류 등을 검색하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남편은 술이 깨지 않아 오후가 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라 아들이 아빠에게 놀아달라며 이불을 잡아당기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짚으며 자기 핸드폰을 아들에게 휙 던져주었습니다. 아빠 머리 아프니까 저리 가. 이거 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있어. 아들이 거실 구석에서 아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는지 제게 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핸드폰에 이상한 화면이 나왔어. 게임하다가 잘못 눌렀는데 안 지워져. 응, 어디 봐봐. 뭐가 나왔길래 그래? 아들이 내민 핸드폰 화면을 본 순간 전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화면에는 대출 금융사에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땡땡 캐피탈, 임태수 고객님. 대출금 1억 원의 약정 계좌 이자 납입일입니다. 금일 자동이체 예정이 오니 계좌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위로 쭉 올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2금융권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자그마치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은 상태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대출이 승인된 날짜가 바로 저희 친정아빠 장례식을 치른 지 딱 일주일 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야, 임태수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이거 똑바로 말해. 남편은 부스스 눈을 뜨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왜 그래. 아침부터 사람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 이거 뭐야? 대출 1억? 너 나 몰래 캐피탈에서 1억 원이나 대출 받았어? 돈 빌린 날짜가 우리 아빠 장례식 바로 다음 주야. 이 돈 대체 어디다 썼어? 똑바로 말 안 해. 제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버버하며 얼부무렸습니다. 아, 그거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해서 빌렸어. 오늘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지. 여기 일반 은행도 아니고 고금리 캐피탈이잖아. 너 대출 나올 직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1억을 빌렸고 그 큰 돈을 대체 어디다 날린 거냐고. 우물쭈물하던 남편의 입에선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사업을 새로 하나 시작하시는데 잔금이 딱 1억이 부족하다고 하시잖아. 하나뿐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돈을 모른 척 안 드리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사업 성공하면 금방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아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백수 생활 끝에 이제 겨우 사대보험이 되는 임시 직장에 들어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남편의 신용으로 어떻게 제 동의도 없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총각 때부터 숨겨놓은 엄청난 비자금이라도 담보로 잡힌 건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신용으로는 일반 1금융권 은행 대출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당신이 상속받은 이 아파트 담보로 설정해서 빌렸지. 어차피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금방 갚으면 이자 얼마 안 나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 인간아.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데? 우리 아빠가 평생 새벽 시장 돌며 피땀 흘려가며 나랑 내 새끼들 길바닥에 나앉지 말라고 남겨주신 유산이야. 그 신성한 집을 네 마음대로 담보로 잡혀서 시아버지한테 갖다 바쳐?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이불을 걷어차며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말 그따위로 섭섭하게 할래? 나도 그동안 이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어른 병수발 들고 할 만큼 했어. 사위는 뭐 자식도 아니냐? 까놓고 얘기해서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 아파트에 내 지분도 당연히 껴있는 거지. 이 집 지금 팔면 8억은 된다며. 그중에 1억 원 정도는 내 몫이나 다름없잖아. 남편의 상종 못할 태도에 전 더 이상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인간적인 실말 하나까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전 그대로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곰곰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 불법 렌터카 몰기, 아내 몰래 유산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이 남자는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1억 원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푹푹 내쉬시더니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애야 태수가 결국 그 짓을 저질렀구나. 아빠 사업 자금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냐. 네. 어머님, 아버님 사업 자금 부족하다고 저희 아빠 유산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미야, 너 서둘러서 그놈이랑 이혼하거라. 그놈 진짜 정신 못 차렸어. 그 돈 인간도 아니다. 알고 보니 그 1억 원은 시아버지의 사업 자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최근에 빠졌다던 다단계에서 물건을 강매당하다가 급기야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대서 1억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거였습니다. 원금만 1억이었고 사채 이자는 불어나서 얼마인지 측정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시어머니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시댁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시어머니는 절대 그 사채 빚 못 갚아준다며 얼마 전부터 짐을 싸서 집을 나와 별거 중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은 그 추악한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 아들인 양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업자들에게 홀랑 갖다 바친 거였죠. 시어머니도 제 전화를 받고서야 자기 아들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셨고 전화기 너머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전말을 들은 전 그 길로 곧장 법원 근처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확정이었지만 법적으로 이 빚과 아파트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명확히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배우자 몰래 아내 명의의 상속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는 본인 확인과 공동명의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캐피탈이나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는요. 남편분이 정규직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편법을 쓰면 아내 몰래 지분 대출 형식으로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변호사님의 다음 한마디에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자산은 아내분이 친정아버님께 온전히 특유 재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내분이 대출 과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그 1억 원의 대출금은 온전히 남편 개인의 채무로 귀속됩니다. 아내분이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전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마친 후 곧바로 이혼 소송 서류를 접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 보니 남편은 회사도 가지 않은 채 거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안방에서 커다란 이민 가방과 캐리어를 꺼내와 남편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되려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야, 너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딱 이번 한 번만 남편 체면 살려주고 도와주라. 여보, 장인어른도 하늘에서 보시면 사위가 이렇게 힘든데 모른 척하라고 하시겠어? 전 남편의 면상에 옷가지를 확 집어던지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서 감히 우리 아빠 이름을 들먹여. 네 아버지만 인생이 불쌍하고 가엾니. 조만간 네 인생이 100배, 1000배는 더 불쌍해지게 생겼는데 지금 누가 누구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온 법적 사실들을 남편에게 하나하나 똑부러지게 읊어주었습니다. 특히 유산으로 받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자기는 단 1원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출금 1억 원은 온전히 지 혼자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부는 경제 공동체 몰라? 당신이 받은 재산이면 당연히 내 재산이기도 하지. 어디서 이상한 야바위 변호사한테 헛소리를 듣고 와서 협박질이야. 시끄럽고 딱 10분 줄 테니까 당장 네 짐짝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오늘부터 엄청나게 바빠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아버지 사채빚이랑 네가 대출받은 1억 원까지 부자지간에 나란히 앉아서 빚 갚으려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할 텐데 어쩌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남편은 끝까지 이 집은 자기 지분도 있다며 문짝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짐을 대충 챙겨 나가면서도 제게 너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줄 알아 하고 악을 쓰더군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전 그 길로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즉각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냐, 영애야. 정말 잘 생각했다. 서둘러서 진행하거라. 내가 자식을 괴물로 키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틀 뒤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단에도 여기저기 법률구조공단이며 변호사며 알아봤는지 그제서야 제 말이 온전히 맞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울먹이며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영애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예쁜 아이들도 있잖아. 애들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다시는 술도 입에 안 대고 대출 같은 헛짓거리 절대 안 할게. 제발 아이들, 자식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내 몰래 유산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 빚을 갚아줘. 너 같은 인간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절대 용서 안 되니까 이혼 소장 받으면 변호사나 빨리 선임해.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고서도 한동안 아무런 법적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어서 쩔쩔맸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겨우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도 거의 빈몸으로 결혼했었고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에 이번 아파트 담보대출 사고까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차고 넘쳤기에 재산 분할을 해줄 건덕지조차 없었습니다. 판사님도 남편의 막장 행보에 어이가 없으셨는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단박에 제게 주셨고요. 그렇게 재판 끝에 남편에게 아이들 양육비만 매달 지급받기로 하고 이혼이 깔끔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연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겪으며 저는 솔직히 심신이 많이 피폐해졌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인간과 이혼한 것을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미안할 뿐입니다. 든든했던 외할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젠 아빠와도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까요. 한편 시어머니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와 황혼 이혼을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껏 평생 돈은 못 벌어다 줘도 빚은 안 지고 살아서 꾹 참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사채업자들까지 집에 들이닥치게 만들었으니 더는 인간 대접하며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선언하셨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적반하장으로 버티셨대요.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까지 찾아와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112 신고를 당해 경찰에 연행된 끝에야 겨우 재판 이혼을 하실 수 있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제게 친엄마만큼 따뜻하고 고마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셨을 때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몇 번이나 권유를 드렸습니다. 영애야, 네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내가 그 못난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도 돌아가신 사돈어른한테도 정말 볼 면목이 없다. 앞으로 너 혼자 애 둘 키우며 고생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뻔뻔하게 들어가 살겠니? 난 정말 괜찮단다. 대신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맛있는 밑반찬을 자주 해서 문 앞에 걸어두고 가시고 제가 회사 일로 야근을 할 때면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살뜰히 봐주십니다. 예전에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속을 썩이실 때보다는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셔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시아버지는 사채 원금 1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해 사채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한량으로 일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가서 갑자기 그 큰 돈을 벌겠습니까?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그깟 빚 금방 다 갚아 하며 허세를 부리고 다닌다 합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빗발치는 독촉과 압류 때문에 결국 살던 낡은 집마저 처분하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에는 전 남편도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새로 들어갔던 회사에서도 음주운전 재범 사실과 대출 소동이 알려져 무참히 잘렸고 지금은 밤마다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다네요. 전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채빚 독촉에다가 본인이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원금과 고리 이자까지 독박을 써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비용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밤에는 전 남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영애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아휴. 저 인간이랑 좁은 방구석에서 같이 살다간 내가 먼저 미쳐 죽을 것 같아. 나 따고 0만 원만 빌려주라. 미쳤니? 난 당신한테 단돈어. 영혼도 아까운 사람이야. 뭐? 0만 원? 금께. 그럼 나 딱 0만 원만. 아니, 당장 이자 내야 하니까 500만 원만 좀 빌려줘.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끊어. 당신 아빠 불쌍하지도 않냐며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렇게 착하고 효성 지극한 아들이니까. 네 아버지랑 평생 한 이불 덮고 살면서 효도 많이 하세요. 전 그렇게 욕을 한바탕 시원하게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 구구절절 밤마다 카톡이며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다 차단하고 무시해버렸거든요. 저 인간들의 파멸해가는 꼴을 보면 그때 칼같이 이혼을 선택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달라진 환경에 조금씩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전 남편과의 면접 교섭권은 막지 않았기에 아이들은 가끔 아빠와 통화도 하고 주말엔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외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칭얼거릴 때마다 전 거실 장식장에 있는 어릴 적 아빠와 제가 트럭 옆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들을 보여주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제 코끝이 시려우며 어릴 적 아빠와 전국을 누비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전 아직도 아빠가 남겨주신 그 집에서 아이들과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통 홀로 남을 딸 걱정뿐이셨던 아빠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라고 든든한 울타리를 남겨주셔서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이제부턴 저 혼자의 힘으로 아이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온전히 벌어야 하니 예전보다 회사 일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지쳐 돌아와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면 문득 아빠 생각이 유독 많이 납니다. 우리 아빠는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어리고 작은 나를 옆자리에 태우고 그 춥고 배고픈 전국을 돌아다니셨을까. 제가 직접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험난한 세상에 부딪혀 보니 우리 아빠가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고 고통을 견뎌내셨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가끔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가슴이 슬픔으로 가득 찰 때도 있지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주신 아빠의 거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금 주먹을 쥐고 힘을 내곤 합니다. 얼마 전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숙제라며 우리 집에 가훈을 적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거실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한참 동안 진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자, 바르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등 참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고심 끝에 투표로 하나를 골랐답니다. 바로 서로 아끼며 살자로요. 아빠가 저를 온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온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가훈입니다. 전 저희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론 남들만큼 풍족하게 좋은 옷, 좋은 차를 타게 해주지는 못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바른 사람으로 잘 키워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뜨겁게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나요? 조금은 부족하고 때론 미울 때도 있겠지만 서로를 귀하게 아껴주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행복은 결코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하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제 아이들을 한 번 더 가슴 터지도록 꽉 안아줘야겠습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